전에 태어난 사람 26만 5,500명 정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의 다 100만 세대가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나 엄청난 질병이 아니고는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역사상으로도 없습니다. 이제는 위기다. 세계적으로도 위기다. 이거는요,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한 20년, 3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말은 실수 하나 하면 인생 바뀐다. 그런 게 지금 10몇 년이 20년 가까이 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지난 정권에서 4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지난 5년은 완전히 붕괴됐었고, 이런 컨디션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가 G5에 진입한다? 저는 정말 꿈깨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2) 과학기술 K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자, 두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속 G5 강국 도약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또 침범에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다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등등 산적한 이렇게 과제가 많이 있는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자, 황 회장님. 네. 네. 저는 지금이 우리 창업자들이 착한 약자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혁신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가 아주 좋고 모든 기업들이 이익률이 좋으면 혁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기득권에 의해서 기득권의 시장일 뿐이다. 근데 이제는 위기다. 세계적으로도 위기다. 이거는요,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한 20년, 3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고 지금 혁신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아무리 혁신을 해봤자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성장 동력이 될 뿐인데 지금은 혁신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이율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황 회장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 우리가 지금 적어도 두 개의 위기입니다. 예, 경제 위기하고 그다음에 인구 위기. 예, 이거는 보다 본질적인 위기인데요. 이렇게 위기가 그냥 퍼펙트 스톰으로 지금 닥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망설이고 진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우리는 그동안에 상당히 저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 민족의 진가를 발휘해 왔는데요. 이제는 예전에 우리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논산훈련소식이었다면 이제는 특전사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 하나 한 사람이 모두 다 확실한 주특기를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대학 졸업생 모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정도의 주특기는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 시스템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바꾸면 우리는 다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2, 고3 때 하나도 안 배워요. 고1 때까지 배운 거 다시 반복
그다음에 듣는 말은 실수 하나 하면 인생 바뀐다. 그런 게 지금 10몇 년이 20년 가까이 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 된 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정말 제대로 기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고2, 고3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육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가 G5 가려면 G5다운 기질을 가져야 되고요. 인구가 자꾸 줄어든대요. 옛날에 인구라도 많으니까 그중에 희귀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나라가 지탱됐는데 이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아젠다를 좀 바꿔보는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작년부터 사실 우리가 이 총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6만 500명 정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의 다 100만 세대거든요.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나 엄청난 질병이 아니고는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역사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술 인력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교육부를 없애니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첨단 신기술 산업에서 이게 기술 인력이 모자르지 않은 산업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건가요? 학과 새로 만들어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마이크로 디그린 이런 걸 해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외국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 인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동이나 이쪽 김해 이런 데 또 농촌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상당수가 또 불법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나락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 국가적 인재 관리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고 대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소위 최첨단 분야에 있는 뭐 스타트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산업단지에 가보면 가장 큰 고충이 뭐냐고 하면 물어보면 대부분 구인난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있고 지금 이러면은 사실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제가 군산에 군장대학교라는 데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 2년제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2년 교육을 시켜줘요. 산업교육을.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바로 E7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라집니다. 많이.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제공해줘요. 이런 식으로 지역도 미국의 뭐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또 어떤 대학의 새로운 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차원적으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대학이 정말 국가적인 핵심 인재도 양성하고 또 지역의 어떤 혁신의 거점도 돼야 되고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 지금과 같은 4년제 대학 8학기 그 한 학기가 뭐 130에서 150 학점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100여 년 된 모델입니다. 100여 년 전 그 산업이 아직 저 뒤떨어져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모델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반도체도 생기고 옛날에 없던 거 많이 생겼잖아요. 무선통신도 생기고 뭐 전자 쪽만 해도 지식의 양이 엄청 늘어났는데도 그냥 4년으로 계속 고수합니다. 과목도 똑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예. 이를 좀 바꾸는데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해서 좀 유인책을 만들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 조금 더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졸업장이란 거는 등록금 8차례 냈다는 영수증입니다. 예. 그냥 8번 등록금 내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대학 졸업장 나오고 기업은 그걸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조금 근본적인 변화가 대학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학처럼 국가적으로 자율성을 확실히 부여하든지 아니면 중국 대학처럼 굉장히 재정 투입을 많이 하든지 지금 우리가 좀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한 말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고 저기에 젊으신 분들은 MZ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때 자기 아버지나 부모 세대보다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20% 이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 위의 세대보다 어떤 형태로 했든 돈을 더 많이 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MZ 세대가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의 문제점은 저는 그 주식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장이 어려운, 전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중국, 거기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최소한의 요건만 내면 누군가가 돈을 대줘요. 그래서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안 망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어줍지 않게 금감원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도 샹하이 뭐 어디든 신젠이든 어디든 웬만큼 벤처 만들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꼬라박죠. 왜냐? 쓸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럼 창업하라 그러면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펀드들도 모태 펀드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리스크 안 져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뭐 산학연을 해서 뭐 프로젝트를 하면 주식시장에 그냥 갈 수 있는 체제.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김용근 부대표가 여태까지 대기업 위주의 이제 경쟁 성장이 계속 왔었는데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기술 스타트업 베이스의 성장이 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 아무리 지금 뭐 투자 시장도 뭐 경색됐다고 하지만 작년하고 뭐 그 전해에 거의 평균적으로 4조 정도 펀드가 모이던 게 거의 8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결국은 3년 이내 투자는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경색됐다는 시장은 아주 레이 스테이지에 해당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뭐 초기 스타트업들은 자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말씀드리면 한국처럼 좋은 테스트베드가 없습니다. 예. 뭐 정보 인프라, 통신 인프라, 뭐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글로벌 회사들 다 있고요.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으로 한국 테스트베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글로벌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제가 우리 경제 위기 속에 G5 강국 도약의 길이잖아요. 자, 그럼 먼저 잠깐만 황 회장님,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한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 버스트 무버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산학년 연구자와 벤처 스타트업 CEO 또 교수,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 기업인으로서 한번 생생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세계 강국들이 전부 다 자국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힘 있는 분들이 반도체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혁신 이거 하나 하고 노동력의 혁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됐고 강국의 그 자기 그 이익주의로 다
돌아섰어요. 이 자체가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저는 기술의 혁신밖에 없다. 이 기술의 혁신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5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반도체 쪽 얘기했고 우리 저 바이오 생명과학도 중요한 국가 전략 기술인데 회장님 지금 글로벌을 처음부터 좀 겨냥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생한 얘기를 한번 좀. 바이오 산업은 신약이 있고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30조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조 원입니다. 유한양행은 2, 3조입니다. 그러면 왜 바이오 시밀러 기술이 없는 짝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왜 50조 원이 됐고 30조 원이 됐고 50년, 100년 동안 한 회사는 2, 3조 원이 됐을까요? 기술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똑같은 반도체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카피 만들고 256 만들고 쭈쭈쭈 해서 아마 신약을 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켓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끌고 있고 신약하는 업체들은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20년까지 갑니다. 거기에 버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공장기를 하지만은 임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갑니다. 신약하는 모델은 90%가 망할 거니까. 그 다음에 기존적인 유한양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주식 가격이 지금 2, 3조 원밖에 안 되니까 뭔가 바이오 같은 걸 해이죠. 그래서 갖다 붙이는데 그 스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보면 삼성전자가 커왔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똑같이 해요. 카피 만들고 공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몇십 조가 모이면 그거 갖고 신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기술을 할 때는 처음에는 카피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코스트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엑셀레이터로 나갔지만 바이오로지에 들어가는 거는 5천억 1조 원이에요. 2, 30억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 그림들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승부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고산 대표님, 지금 벤처 스타터 이 경제 위기 속에서 헤쳐가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지금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되게 많이 얼어 있는 걸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많이 옥석이 가려지고 또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인수위에 갔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반도체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단가 산업이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산업 단지가 전국에 한 1,000 몇백 개가 있는데 전국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현황조차 잘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게 과연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산업만인가? 벤처 스타트업만인가?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산업단지 정책을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있게 좀 탐구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G5가 어떻게 해야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더 잘 지키고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하는 거 정말 남보다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산업단지 1,000 몇백 개가 되는데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는 했었는데요. 산단 관련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전개됐는데 산업단지 정책이 60년 전에 이제 처음 산업단지가 만들면 시작이 됐는데 입지 중심으로 이 정책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통이나 물류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도 입지 중심으로 이걸 전개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AI 산업 관련된 게 저기 지방 어딘가에 막 생겨요.
지자체로 이 산업단지 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다 그냥 섹시한 것만 하고 싶으신 거죠. 뭐 국민 세금이 이상한 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R&D에서 좀 호도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엔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R&D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동안 AI, 뭐 저도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했었지만 한동안 3D 프린팅, 한동안 AI,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막 유행을 선도해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조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반대로 굉장히 배가 고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이진 않다. 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을 다시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다른 각도로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1,000몇백 개가 되는 이 산업단지의 이 혁신, 근데 지자체들이 유행만을 쫓아서 나는 뭐 AI를 한다, 뭐 나는 뭐 우주항공을 한다, 뭔가 이렇게 좀 잘 포장해서 뭔가 뭐 사실 재선 삼선하겠다, 뭐 이런 지자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R&D에서도 유행 쫓아가는 R&D. 그래서 사실은 해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을 가지고 R&D 포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G5 강국을 가는 데 있어서 출연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산업은행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전 한국 전쟁 치르고 나서 한 60년대 초부터 GDP 8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지난 60년 동안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금 그 어떤 어치브먼트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 대학 교육을 지금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는 지금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이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 끌어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G5를 향해서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선도적인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정부하고 이 이노베이션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대학과 출연연의 어떤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정말 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지역의 산학년의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이 말씀만 임팩트 있게 한번 하시죠. 예. 과학기술이 어떻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어떻든 지금 이 국가 임무형 과제들에 있어서 정말 큰 어떤 메카가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출연연들이 이제는 정말 대우각성하고 국가 어떤 핵심 기술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을 하고 문제에 있어서도 출연연의 지역 조직들이 한 104개가 있는데 지역 혁신을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해서 지역을 대광역권으로 6개씩 묶어가지고 6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과기부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또 지역 거점 대학들하고 지역 중소기업들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어떤 협의체들을 구축해서 지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금 구조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원 원장님. 네. 저는 지금 창원에 40년 동안 지금 연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근데 창원이 지난 40년 동안 깎고 찢고 붙이는 산업으로 아주 행복해했어요. 깎는 거 절삭 가공, 찍는 거 단조 소송 가공, 붙이는 거 용접 조립. 그런데 여기에 주 40시간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규제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그건 저는 빨대만 뺏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빠져 있는데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 기업의 생태계가 변화를 하고 거길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상태를 저는 이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혁신과 기업의 생태계 혁신에 대한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능, 지능 이것을 위해서 창원을 예를 들면 창원은 지금 10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즉 터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차세대 엔진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진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진해라는 도시가 군사도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 중심 도시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극한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극한 기술로 초고온이라든지 극저온이라든지 특정 극한에서 정말로 가혹한 조건에서 이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꾀하자 하는 게 이제 그건데 다행히도 저희가 엊그저께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3,100억 원 정도로 해서 지역을 확 바꿀 겁니다. 저희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겠다. 그러면 아마 G5도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연연에서 이런 강한 이 지역 혁신에 우리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의욕을 보이셨는데 대학 역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아니면 어떤 애로가 있다 좀 해주시죠. 아까 황 회장님이 기술 가치가 부동산 가치보다 더 커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기술 가치가 정말 부동산 가치보다 좋은 기술들이 그렇게 많으냐 라는 이제 스스로의 그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대학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막 저희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학이 쓰고 있는 연구비 대비 랭킹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입되고 있는 연구비가 과연 얼마냐? 아까 3,100억이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돈이냐? 저는 그런 고민이 무지 돼요,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부 예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1년에 기껏 해봐야 600조입니다. R&D에 투입되는 돈 30조입니다. 이거 미국의 큰 대학 몇 개가 쓰는 연구비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랭킹 올리겠다고 그러고 나라의 앞날을 G5로 가겠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면 정말로 가려면 제대로 된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정부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G5 중에서 아마 정부 쳐다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 빼고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맨날 정부만 쳐다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잘해왔습니까? 그렇게 잘해오지 않은 정부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정부보다는 민간 자본이 뭔가 어디에 투자되도록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거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정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정부가 뭘 이끈다. 민간이 안 이끄니까 정부가 이끄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민간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다 가만히 있어요.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이 자기의 고유의 목적을 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인커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예. 사립대학의 뭐 예를 들어 규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람 뽑는 학생 뽑는 것부터 지금 규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하다못해 연구비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대기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기업을 도와주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동안 인식된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D 비용이나 뭐나가 정부 플러스 민간, 그것도 민간이 주가 돼서 투자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지금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가 G5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겠냐.
예산상.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민간의 혁신 자금이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정말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NIH 또 가보니까 올해 예산이 60조더라고요. NIH가 27개 연구소와 센터가 있는데 다 합쳐서 60조를 쓰는데 자기들 연구소에서 20%를 쓰고 나머지 80%는 이제 외부 대학이나 연구소나 벤처 스타트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과제를 줄 때 도전적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제 평가할 때 그거 어디서 해? 어느 나라에서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나라는 당신이 지금 처음 제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실패로 보질 않는 거예요. 사회적 자산으로 보더라. 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정말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건승기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지역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청이 아마 된다고 되는데 이 지역에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대전 쪽이었어요. 하는 게. 이 지역에 보면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된 게 우주 산업은 한 40%가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항공 산업은 한 60% 그러니까 종사자 수, 매출액, 그다음에 기업체 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0%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항공우주청을 계기로 이 지역을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로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우주센터도 있고 항공 분야의 최초의 ERC도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항공 국가 산단이 여기 유일한 국가 산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항공우주 부품 센터, 시험 센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연구재단하고 이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재단 일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 평가 관련 일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보면 뭐냐면 양쪽을 가서 이리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서 다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조금 돼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구재단에서 기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화 가능성이 보이면 사업화되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 뭐냐면은 산업기술 평가 관련해서 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뭐냐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연구에서 출발한 것만이 뭐냐면은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업화에서 보면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뭐냐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본 기술은 개발해 놨지만 이 사업화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받아서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또 더 연장을 하든지 이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벤처로서 그 기술이 벤처화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G5 강국을 가기 위해서 아까 교육 대혁신, 국가리드 대혁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제 중에 하나는 또 이 고용시장의 혁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 계신 분이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고용시장을 하려면 창업이 돼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R&D에만 돈 넣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데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회수가 되려면 결국은 IPO 시장을 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발전하려면 이 지역에 가면 그냥 웬만한 기술 가지면 다 상장시켜 주거든. 그러니까 100명, 200명 창업하는 애들이 다 생기는데 억지로 누가 여기에 뭐 돈 준다고 내려와서 창업합니까? 돈을 벌게 만들면 여기 와서 창업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일자리는 그냥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하여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고용시장의 그 활성화는요, 기득권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기득권층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청년들이 저한테 맞추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방 경제에서는 지식인으로 충분히 했어요.
혁신 경제에서는 기술자를 육성해야죠. 대학에서는 기술자를 육성하는, 대학은 기술자를 육성하는 데가 아니고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고, 기업이 기술자를 육성하는 곳이다. 지식인을 데려다고 기업 기술자로 육성하는 것은 CEO의 몫이다. 근데 CEO가 목을 안 보이고 사회 탓하고 젊은 사람 탓한다. 이제 이 의식을 바뀌어야 될 때다. 그래야지 고용 시장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참 답답합니다. 지역 소멸은. 근데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고용의 정책이 각 지역별로 달라져야 될 때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용 정책이 지역별로 이제는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이제 지역별로 자기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도 경계를 넘어갈 때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만 이게 지역 차별화가 되지, 코스트를 다 온 지역을 똑같이 묶어놓고는 지역에 누가 내려옵니까? 코스트가 싸져야지 지역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이 펴져야지만 이제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갈 수가 있다. 우리 경제가. 자, 그러면 정말 국가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김용권 부대표님. 예.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바라는 조건의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하는 거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기업체에서 바라는 건 이제 맨 위에 고급 기술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서도 기업체가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도체에서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간쯤에 보면 학생들이 바라는 수준의 보수 수준하고 기업체가 중견기업에서 바라는 이제 이런 데서 주는 보수 수준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진짜 체질이 튼튼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 우수한 이런 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는데, 기본적으로요 대기업에서 조금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대기업에서 이게 수익률이 예를 들어 한 30% 일이 되면 최소한 그 밑에 업체는 한 15% 정도를 만들어 줘야 월급도 올려주고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진짜 마른 장작에 물 빼기, 마른 수건에 물 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으로 가면요 굉장히 힘들게 이게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학생들, 우리 졸업생 대학생들이 뭐냐면은 원하는 수준의 보수라든지 복지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한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기존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아니면 뭐 하청업체로 얘기하는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이고 아니면 수평적인 협업 관계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임금 체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개선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가시 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던 산업군이 과연 계속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거는 기술 스타트업 문제하고는 별개의 트랙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스타트업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희 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네, 죄송합니다.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가 제일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고 대표님.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계속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권 총장님. 네. 예, 저는 이제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위기일수록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위기가 굉장히 지속되거나 이렇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기업이나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많이 투자해가지고 위기일수록 많이 투자해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 총장님. 네. 예, 아무래도 국장님은 포스닥에서 세계 최고 기술 빨리 개발해서 잘하겠다 이런 말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하다.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봐요. 금모으기 운동 해야죠, 뭐. 뭐냐 그러면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 위기되면. 정말 위기냐? 사실은 여태까지는 수요 쪽의 변화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측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누렸던 그 복지를 서로 이제 좀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하고 해서 어려움을 오래 안 갈 겁니다. 2, 3년 견뎌내자라는 메시지가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무 붕 떠 있어서 무슨 하늘에서 금방망이가 내려오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철 이사장님. 네. 뭐 출연료는 항상 뭐 예를 들면 뭐 소부장 사태 터졌을 때 저희가 또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또 감염병 터졌을 때도 또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들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저희 미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출연료는 공공부문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스템과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풀어서 좀 우리가 연구소다운 연구소, 좀 출연연다운 출연연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역할들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존감들을 좀 회복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연구자로서 열심히 역할들을 해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연구비의 블록 펀딩이라든지 그렇죠. 자율적인 인력 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회장님. 네. 예, 그 지금의 위기는 아무리 인플레이가 크다 하더라도 결국 기술의 가치가 인플레이보다 더 높으면은 성장하고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저 총장님께서 야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냐?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요 지식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건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기술자라 그러고 다 혁신했다 그래요. 저는 혁신은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혁신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는 가치가 무한대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도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혁신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옛날 가사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회전오자 주인이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먼저 앉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역시 기업가의 마인드는 좀 다르네요. 뭐 15,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먼저 한번 나가보자. 또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이런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사실 그 사이에서 죽어나갔던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와 한도 있는데 여하튼 먼저 국가가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환 원장님. 네. 예,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여러분들 기술이나 과학 기술에서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를 써요. 기술 패권주의다, 지적 재산권 전쟁이다, 투쟁이다, 전부 다 전략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전쟁 용어인데 그만큼 심각하고 절실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우리 출연연이나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 굉장히 저희는 프렌들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시각으로 연구나 대학, 그러니까 출연연이나 대학이 조금 늦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이 속도가. 그래서 시장의 속도를 보고 그 시장과 맞춰서 가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좀 극복을 좀 하고 싶고요. 정말 그 어떤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데 일조를 해서 어떤 글로벌 그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 이 위기는 1년 이상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를 강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파웨로 회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 정치를 흔들면서 불안하게 해서 다른 약한 나라들이 달러를 사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게 기회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회가 한 1년 동안 갈 건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나 뭐 지역사회나 수출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은 굉장히 이때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1시간 동안 이 경제 위기 속 우리 G5 강국 도약의 길 해서 우리 3학년 리더분들의 치열한 토론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IR 했습니다. 저는 그 원큐어젠이라고요. 천호연구소 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꽤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실패를 해도 신뢰를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그 기술과 산업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 저는 그 기업가 정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저기서도 IR 하면서 투어 했는데 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해피니스, 인텐시브, 그 다음에 마인드셋. 꽤 많은 걸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실패를 해도 신뢰를 잃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자기 업을 지킨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또 생태계 환경을 갖다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상장된 있는 회사에 있다가 천호연구소 기업을 하면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95%가 돈맹입니다. 또 돈을 아는 사람들은 기술을 모릅니다. 어떤 브릿지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브릿지 포인트를 없거든요.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을 설명을 해도 기술자들은 돈 흘러가는 사람들은 기술을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기업이 찾는 것에 대한 기술은 뭐냐면요. 국가기관하고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 기술이 열릴 때는요. 그 과학자들이 은퇴할 때입니다. 생태계 환경이 인바이러먼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혁신기술과 이 모험 자본이 정확하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 이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혹시 아까 유니스트 권순영 산학협력단장님 보이던데 어디 계시죠? 최근에 미국도 또 쫙 탐방을 했잖아요. 미국의 R&D 생태계나 TLO 그런 시스템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유니스트가 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 정부도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그들이 뭔가 프라핏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가능한 이제 교원 창업이나 학생 창업에 있어서 좀 네거티브 기여하는 방식으로 좀 학교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또 저희는 좀 특색을 가진 게 처음에 이제 그 교원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레귤레이션 만들 때도 민간 VC들이 와가지고 좀 그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저희 학교에 좀 요즘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개발 특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기술이 좀 사업화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기술주제 회사에서 이제 민간 투자액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지만은 이번 최근에 미국 대학과 혁신 클러스터를 돌면서 느꼈던 거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라이스 대학하고 텍사스 오스틴하고 갔다 왔었는데 각 대학들이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도시 자체가 좀 부유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이오하고 IT 쪽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 프로그램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좀 각
특색화하고 그런 지방 분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저희가 좀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연연 지역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바뀌려고 하고 붕괴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대전환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역할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덕단지나 뭐 수도권 판교벨트 뭐 이런 데는 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조직은 그렇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뭔가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오늘 그 가장 열심히 들으신 우리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 한번 듣고 우리 여기서 한 두 분 정도가 종합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경제 위기 속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선택을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 상태, 현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그건 정말 연목구호입니다. 지지난 정권이죠. 그 4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넘어가 버렸고 지난 5년은 그 완전히 붕괴됐었고 이번 이제 새 정부가 거기다가 이제 연금 개혁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대로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시동을 못 걸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컨디션이 아니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가 G5에 진입한다? 저는 정말 꿈 깨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역으로 그러면은 영원히 그럼 불가능한 거냐? 아니죠. 이거를 혁명적으로 정말 다시 리셋을 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임팩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노동, 교육, 금융, 공공,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까지 윤석열 정부가 좀 힘있게 좀 추진을 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 분만 종합 정리 한번 하고 끝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야, 총장님. 제가 아까 근무후기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야 되고 산학연 같이 가야지 뭐가 될 수 있는데 산학연이 갖고 있는 금 각각 내놓으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내놔야지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제 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대학, 정부 출연연구원, 정부, 기업 이게 다 어떤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 모든 분야가 다 각자 도생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하고 같이 고투게더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려울 거다. 그런 고투게더 정신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그래도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2 과학기술 K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G5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닦을 거냐 이 토론을 한번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범정부 간에도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좀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산학연 간에도 좀 유기적인 그런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